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잠이 드는 뇌과학, 잠드뇌 시리즈의 네 번째 편으로 돌아왔어요. 짱구 잠옷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사이드 아웃 잠옷까지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다뤄볼 파트는 드디어 이 책의 2부,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이야기인데요. 잠을 자면 우리 몸과 뇌에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잠의 이로움 얘기와 잠을 자지 못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수면 부족이 가져오는 해로움에 대해서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 못 이루실까봐 잠의 이로운 점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하고요. 잠의 무서운 파트까지는 가지도 않고 빠르게 잘 주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의 2부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책의 6장은 엄마와 셰익스피어는 알고 있었다. 잠이 뇌에 주는 혜택, 놀라운 돌파구, 과학자들이 수명을 늘리는 혁신적인 새로운 요법을 발견했다. 기억도 강화하고 창의력도 더 높여준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도 한다. 몸매를 더 날씬하게 유지하고 식욕도 줄여준다. 암과 치매도 예방한다. 감기와 독감도 막아준다. 심장마비와 뇌졸중, 당뇨병 위험도 줄여준다. 행복한 기분은 높이고 우울하고 불안한 기분은 줄여준다. 관심이 가는지 과장인 양 들릴지 모르지만 이 가상의 광고에 부정확한 내용은 전혀 없다. 이곳이 신약 광고라면 못 믿겠다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설득된 사람들은 소량이라도 구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지불할 것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임상시험 자료가 있다면 그 약을 만든 제약회사의 주가는 하늘 모르고 치솟을 것이다. 물론 이 광고는 어떤 기적의 새로운 약물이나 만병통치약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밤에 잠을 푹 잤을 때의 검증된 혜택들을 말한 것이다. 이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지금까지 나온 꼼꼼한 심사를 거쳐서 발표된 1만 7천 편이 넘는 과학 논문들이다. 처방받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한 푼도 안 든다. 공짜다. 그런데 종종 그렇듯이 우리는 이 지극히 자연적인 치료제를 온전히 다 투여받으라는 밤의 초청을 거부하곤 한다. 그리하여 끔찍한 결과가 빚어진다. 대중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우리 대다수는 잠이 얼마나 경이로운 만병통치약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다음 3장은 이런 공중보건교육이 대체로 없었던 탓에 무지한 상태에 놓인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쓴 것이다. 우리는 잠이 보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든 간에 잠은 내줄 수 있는 처방을 지니고 있다. 이 장들을 다 읽고 나면 잠을 짧게 자는 쪽을 가장 열렬히 옹호하는 이들조차도 개혁파로 개종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사실 이 광고 내용을 보면 이게 정말 어떤 신약 광고라고 한다면 안 믿어지지 않나요? 수명을 늘리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창의력도 높아지고 몸매도 좋아지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피부도 좋아지고 식욕도 줄고 암과 치매도 예방되고 감기와 독감도 막아주고 심장마비와 뇌졸중, 당뇨병 위험도 줄어드는데 행복한 기분은 높아지고 우울하고 불안한 기분은 줄어든다. 아니 이런 약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효과를 다 지니고 있는 약이 있다면 그 약을 우리는 분명히 큰 돈을 들이고도 사려고 할 텐데 이 약이 공짜라니.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이 멋진 약의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잠이라고 하는 보약의 기능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선 셰익스피어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면과 관련된 21세기의 새로운 발견들은 거의 다 1611년에 나온 맥베스의 2막 2장에 유쾌하게 요약되어 있다. 그 대목에서 셰익스피어는 잠이 인생의 향연의 자양분이라고 예언하듯이 말한다.
고통에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어주는 잠, 매일의 삶을 마감짓는 잠, 힘든 노동 뒤에 샤워, 상처받은 마음의 향유, 위대한 자연의 두 번째 과정, 인생의 향연의 자양분. 이게 바로 맥베스에 나오는 셰익스피어의 잠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잠이 감정에 난 상처를 치유하고 학습과 기억을 돕고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질병과 감염을 예방하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찬미했을 것이다. 과학은 그저 잠의 경이로움에 관해 당신의 어머니와 셰익스피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들이 옳다는 증거를 제공할 뿐인 듯하다. 그래서 잠이 얼마나 멋진 보약인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뇌를 위한 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갑니다. 잠은 그저 각성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리킨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밤잠은 절묘할 만치 복잡하고 대사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독특한 단계들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잠을 잘 자면 뇌에도 좋습니다. 뇌에 그냥 좋을 뿐 아니라 사실은 잠 자체가 우리 뇌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뇌의 수많은 기능들은 잠을 통해 회복되고 잠에 의존한다. 이 모든 것을 단 한 종류의 잠이 해낼 수는 없다. 잠의 각 단계, 얕은 비렘 수면, 깊은 비렘 수면, 렘 수면. 이 모든 잠의 각 단계는 밤의 각기 다른 시기에 뇌의 각기 다른 영역에 혜택을 준다. 따라서 잠의 유형들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 잠 유형들 중 어느 하나를 잃으면 뇌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다. 잠이 뇌에 제공하는 많은 혜택 가운데 기억에 주는 혜택이 특히 인상적이며 유달리 잘 이해되어 있다. 잠이 기억 보조제임은 반복하여 입증되어 왔다. 학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뇌가 새 기억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학습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 기억을 굳히고 잊어버리지 않게 막는다. 학습 이전의 잠은 새 기억을 만드는 능력을 새롭게 복원한다. 매일 밤 그렇게 한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뇌는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습득하고 흡수한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뇌의 각 영역은 스쳐가는 기억을 저장할 기회로 포착한다. 사실 기반의 정보,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 전화번호, 주차한 곳을 기억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교과서형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해마라는 뇌 영역이 맞는다. 해마는 이 스쳐 지나가는 경험들을 파악하고 세부 사항들을 하나로 묶는 일을 돕는다. 우리 뇌의 양쪽 깊숙이 들어있는 긴 손가락 모양의 구조인 해마는 새 기억을 쌓는 단기 저장소, 즉 임시 정보 창고를 제공한다. 불행히도 해마는 저장 용량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USB 기억 장치와 비슷하다. 그 용량을 초과하면 정보를 더 추가하지 못하거나 한 기억에 다른 기억이 더 씌워지는 마찬가지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위험에 처한다. 후자를 간섭 망각, interference forgetting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뇌는 이 기억 용량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까? 몇 년 전 우리 연구진은 수면이 일종의 파일 전송 방식을 통해서 이 저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이 최근에 획득한 기억을 뇌의 더 영구적인 장기 저장소로 옮김으로써 새로운 것을 학습할 능력을 회복한 상태로 깨어날 수 있도록 단기 기억 창고를 비우는지 조사했다. 우리는 낮잠을 이용하여 이 이론을 검증하기 시작했다. 건강한 젊은 어른들을 모집하여 무작위로 낮잠 집단과 비낮잠 집단으로 나누었다. 정오의 모든 실험 참가자들은 단기 기억 저장소인 해마를 쓰도록 고안된 혹독한 학습 시간을 가졌다. 100개의 얼굴과 이름, 쌍을 기억하는 과제였다. 예상대로 두 집단은 동등한 학습 수준을 보였다. 학습 직후에 낮잠을 잔 집단은
수면 양상을 기록하는 전극을 머리에 붙인 채 수면실에서 90분 동안 낮잠을 취했다. 비낮잠 집단은 연구실에서 깨어 있으면서 인터넷을 서핑하거나 보드게임을 하는 등의 사소한 활동을 했다. 그날 늦게 오후 6시에 모든 참가자들은 다시 집중학습을 했다. 단기 기억 저장소에 새로운 사실 집합, 그러니까 또 다른 100개의 얼굴 이름 쌍을 우겨 넣으려고 시도하는 학습이었다. 우리 질문은 단순했다. 사람 뇌의 학습 용량이 낮에 계속 깨어있는 동안 줄어들까? 만일 그렇다면 잠을 잠으로써 이 포화 효과를 제거하고 학습 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낮 동안 내내 깨어있던 사람은 학습 능력이 점점 떨어졌다. 집중력, 별도의 주의 및 반응 시간 검사를 통해서 파악했는데 이 집중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에도 그랬다. 반면에 낮잠을 잔 이들은 뚜렷하게 더 나은 학습 능력을 보였고 사실을 기억하는 능력이 사실상 향상되었다. 오후 6시에 두 집단 사이의 차이는 작지 않았다. 낮잠을 잔 이들은 학습 능력이 무려 20%나 높았다. 수면이 뇌의 학습 용량을 복구함으로써 새 기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사실을 관찰한 우리는 내친 김에 회복 혜택을 주는 것이 수면의 정확히 어떤 특성인지를 조사했다. 낮잠을 잔 집단의 전기 뇌파를 분석하니 답이 나왔다. 기억 공간 복원은 더 얕은 2단계 비렘 수면, 특히 앞에 3장에서 설명한 수면 방추라고 하는 전기 활성이 짧고 강력하게 치솟는 현상과 관련이 있었다. 낮잠을 잘 때 수면 방추가 더 많이 나타난 사람일수록 깨어났을 때 학습 능력이 더 많이 복원되어 있었다. 중요한 점은 수면 방추가 누군가의 타고난 학습 성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만일 그랬다면 그 결과는 덜 흥미로웠을 것이다. 타고난 학습 능력과 수면 방추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뿐일 테니 말이다. 대신에 이 방추가 가리킨 것은 잠자기 전과 후에 학습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즉, 학습 능력이 복구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똑같이 어떤 얼굴하고 이름의 쌍을 기억해야 되는 기억력 테스트를 받게 된 피험자 그룹인데 낮잠을 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의 차이가 낮잠 잔 그룹의 학습 능력이 20% 가까이 높았다라는 거고 이게 자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특정 뇌파 패턴의 상태, 그러니까 특정 잠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USB의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도 USB 용량이 가득 찼으면 여기에 새로운 파일을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USB에 차 있는 파일을 다른 곳에 옮겨두고 비워야지만 새롭게 기억을 넣을 수가 있는 건데 우리의 뇌 역시도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학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때로 해마가 다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차 있는 그 용량을 비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역할을 수면이 잠이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연구를 보고 나서 이 책을 쓴 매시어 오커 박사의 연구팀은 노화 문제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60세에서 80세 사이의 노인들의 경우에는 다른 젊고 건강한 어른들에 비해서 자는 동안에 수면 방출을 덜 생성한다라는 것을 알아냈는데 40% 가까이 더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그래요. 노인이 될수록 자면서 수면 방출 패턴이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노인이 될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 기억하는 능력이 기존의 것들을 충분히 덜어내지 못해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 기억 용량 복구를 그만큼 덜 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노인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노인들의 수면을 개선하는 새로운 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큰 사회적 맥락에서 매시어 오커 박사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비렘 수면 방추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언제 일어나는가를 보게 되면 아침에 가까워질수록 많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6시간 이내로 자면 수면 방추가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학습 회복 혜택을 뇌가 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늦게 잤어요. 그래서 충분히 6시간도 자지 못하고 일찍 깼다. 다음날 학교에 가야 된다.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밤 늦게까지 공부시키는 걸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는 상황을 사회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개선해 줘야지만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잠을 잘 때 뇌에 주는 혜택의 첫 번째는 단기 기억의 저장 용량을 이렇게 비워주면서 새롭게 학습할 수 있는 카파를 늘려준다라고 하는 게 잠이 뇌에 주는 첫 번째 혜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혜택은 학습 이후의 밤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면이 기억해 주는 두 번째 혜택은 학습 이후에 나온다. 새로 생성된 파일에 저장 단추를 누르는 것과 사실상 같다. 그럼으로써 잠은 새로 획득한 정보를 보호하여 잊어버리지 않게 한다. 이 과정을 consolidation, 응고화라고 한다. 잠이 기억 응고화 과정을 작동시킨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잠의 기능 중에서 가장 먼저 제시된 것에 속한다. 문서 기록상 그런 주장은 선견지명이 있던 로마 수사학자 퀸틸리아누스의 글에 처음 나타난다. 퀸틸리아누스는 로마 시대에 살았던 수사학자인데 35년도에서 100년도까지 살았다라고 해요. 퀸틸리아누스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밤잠을 자고 나면 기억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당시에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던 것을 다음 날에는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며 대개 망각의 원인 중 하나라고 여겨지는 시간 자체가 사실상 기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수면과 각성을 대조하여 어느 쪽이 더 기억 저장 혜택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은 1924년에야 이루어졌다. 존 젠킨스와 칼 델럼비치가 했는데 기억 연구자판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먼저 단어 목록을 학습했다. 그런 뒤 연구진은 8시간 동안 참가자들이 기억한 것을 얼마나 빨리 잊는지를 추적했다. 깨어있으면서 보낼 때와 밤잠을 자면서 보낼 때를 비교했다. 잠으로 보낸 시간은 새로 학습한 정보들을 굳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즉, 잊히는 것을 막았다. 대조적으로 같은 시간을 깬 채로 보낼 때에는 새로 획득한 기억에 몹시 해로웠다. 망각의 늪으로 빠르게 빠져들었다. 젠킨스와 달렌바흐의 실험 결과는 그 뒤로 계속 재확인되어 왔다. 같은 기간을 깨어 있을 때보다 잠잔 뒤에 기억 보유 능력이 20에서 40% 더 높았다. 시험 공부를 하거나 식량과 물, 짝과 포식자의 위치 같은 생존에 중요한 정보를 기억한다는 진화적 맥락에서 생각하면 이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1950년대에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을 발견한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단순히 수면이 새 기억을 굳히는 일을 돕는지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돕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우는 지식이든 의사들이 실습하면서 배우는 의학 지식이든 회의실에서 듣는 사업 계획이든 간에 낮 동안 뇌에 들어온 것을 기억해 저장하는데 잠의 어떤 단계가 관여하는지를 알아내는 쪽으로 노력이 기울어졌다. 3장에서 잠든 초기에는 깊은 비렘 수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깨어날 무렵에는 렘 수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이 자료를 학습하고 난 뒤 밤의 전반기나 후반기 중 한쪽 잠만 자도록 했다. 즉 짧긴 하지만 두 집단은 똑같은 시간 동안 잠을 잤다. 하지만 전자의 잠은 깊은 비렘 수면이 주류였고 후자의 잠은 렘 수면이 우세했다. 이제 두 잠 유형 사이에 한판 결투가 벌어질 무대가 마련된 셈이었다.
어느 쪽이 기억 저장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할까? 깊은 비렘 수면으로 가득한 잠? 아니면 렘 수면이 주류인 잠? 사실 기반의 교과서형 기억이 대상일 때 결과는 명확했다. 깊은 비렘 수면이 풍부한 전반기 잠이 렘 수면이 우세한 후반기 잠보다 더 뛰어난 기억 저장 능력을 제공했다. 2000년대 초에 이루어진 연구들도 접근법은 좀 달랐지만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에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료를 학습시킨 뒤 꼬박 8시간을 자게 하면서 머리에 붙인 전극으로 기록을 했다. 다음날 아침 참가자들은 기억력 검사를 받았다. 수면 단계들과 다음날 아침에 기억하는 자료의 양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니 깊은 비렘 수면 쪽에 표가 몰렸다. 즉, 깊은 비렘 수면을 더 취할수록 다음날 더 많은 정보를 기억했다. 그만큼 수면과 기억 응고와 사이의 관계는 매우 결정론적인 양상을 띌 수 있다. 그러니까 수면의 두 번째 혜택은 우리가 학습한 것들이 뇌 안에 얼마나 잘 남게 되는가라고 하는 기억 응고, 그러니까 컨솔리데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 과정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깊은 잠을 자는 비렘 수면, 그러니까 하룻밤 잠 중에 앞쪽의 잠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난 장에서 이야기했던 삶의 시기마다 수면 패턴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기, 유아, 청소년을 조사하면 밤에 비렘 수면이 주는 기억 혜택이 때로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년, 그러니까 40에서 60세인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이 깊은 비렘 수면은 뇌가 새 정보를 간직하도록 돕지만, 앞서 말했듯이 노년에는 기억을 학습하고 보유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깊은 비렘 수면도 줄어든다. 그래서 인간 삶의 모든 단계에서 비렘 수면은 기억 응고화와 관계가 있음이 관찰되는데, 그래도 사실 이 비렘 수면이 주는 효과가 나이대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침팬지, 보노보, 오랑우탄도 모두 잠을 잔 뒤에 실험자가 이제 어디에 먹이를 갖다 놨나 그런 장소를 기억하게 만드는 테스트를 하면 잠을 잔 뒤에 그 기억을 더 잘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 쥐, 심지어 곤충의 기통수를 따라 더 내려가도 비렘 수면의 기억 유지 혜택이 여전히 강력하게 펼쳐지고 있다. 자, 여기서 굉장히 또 재밌는 실험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름 아닌 2006년도에 독일에서 연구진이 했던 실험입니다. 굉장히 선구적인 실험인데, 이 실험에서는 뭘 시도했냐면, 우리가 잘 때 기억이 강화되기 위해서 수면 방추 패턴 중요하고, 또 비렘 수면의 가장 깊은 단계에 들어설 때의 뇌파 패턴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에 전극들을 장착하고 EEG라는 방식으로 뇌 안에 어떤 그 뇌파 패턴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건 비렘 수면이 기억 응고화에 도움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젊은 어른들이 비렘 수면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뇌파 패턴을 더 강화해주기 위해서 자고 있는 사람은 모르게 뇌에다가 전기 펄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 펄스는 뭘 하냐 하면, 이런 형태로 이제 뇌파 패턴이 나타나면 그 펄스를 뇌파 주기에 맞춰서 주면서 그때 일어나는 뇌파가 더 강화되게, 그러니까 그 뇌파 패턴을 강화시키는 전기 자극을 준 거죠. 그래서 잠잘 때 전극으로 이렇게 뇌파 패턴을 강화시키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를 했는데, 흥미롭게도 뇌파 패턴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했던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억력이 회복되는 정도가 40%나 더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약간 초능력 만드는 치트키 같은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잠을 잘 때 일어나는 뇌파 패턴을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뇌파가 더 강화될 수 있는 조치를 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학습한 걸 더 잘 기억하도록 기억력 강화시켜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실험인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는 이거를 이제 뇌파 증폭시키는 일인데, 이 인위적으로 뇌파 증폭시키는 게 우리가 정말로 전기 자극을 줘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느린 뇌파에 맞춰서 소리로도 줄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 동료들이 했던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중에 하나는 이 뇌파 패턴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켜서 뇌파 패턴을 소리로 만들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자고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뇌파 패턴하고 똑같은 형태의 소리 패턴이 만들어지면 그 뇌파가 강화되는 현상을 관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거울 속의 거울처럼 내 뇌파에게 그 뇌파 기반의 똑같은 소리의 패턴을 들려주면 그 뇌파가 강화가 됐다. 근데 이러한 종류의 조치를 통해서 잠도 더 잘 잘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자는 동안에 기억 강화도 더 잘 일어났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어서 참 뇌과학자들이 신기한 실험을 많이 한다라고 느꼈었던 연구입니다. 자, 근데 책에서는 이러한 주의도 주고 있어요. 위에 연구를 한 연구자들이 각 느린 뇌파의 골과 마루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대신에 약간 어긋나게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는 수면의 질이 강화되기보다는 잠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사실 저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보는 편이지만 MC 스퀘어의 똑똑똑똑똑 소리를 들으면 공부가 더 잘 된다든지, 아니면 특정 종류의 소리를 들려주면 잠이 더 잘 온다든지, 이게 언뜻 생각하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 개인 뇌파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 소리를 들려주지 않으면 오히려 방해되는 효과가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해서 연구자들은 이걸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소리를 내가 깨어있는데 듣는다고 공부가 더 잘 된다라고 하는 효과에 대해서 저는 이 검증된 알고 있는 연구가 없고요. 잘 때 들려줬을 때 기억 강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그런 연구들이 나와 있지만 그 역시도 굉장히 세밀하게 칼리브레이션을 하고 내 뇌파 패턴에 맞도록 조치를 해줘야 좋은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게 뇌과학자도 아니고 뇌파 패턴 분석에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기기도 없는데 스스로 셀프 테스트 한다고 잠이 더 잘 드는 효과는 없으니까 이걸 또 섣불리 이러한 이야기만 듣고 직접 해보시는 일들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뇌 자극이나 청각적 소리가 별로 기발하지 않게 여겨진다면 최근에는 스위스 연구진이 수면 연구실 천장에서 늘어뜨린 밧줄에 침대를 매달아서 실험을 했다는 소식은 어떠한지. 그 침대를 이렇게 띄운 거예요. 침대를 띄우고 떠있는 침대 한쪽에는 회전하는 도르래가 달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그 장치를 써서 일정한 속도로 침대를 좌우로 흔들 수 있었다고 해요. 자원자들이 침대에서 잠이 들면 연구진은 수면 뇌파를 기록했고, 참가자들 중 절반은 비렘 수면 단계에 들어가면 부드럽게 흔들리는 침대에서 잤다. 대조군인 다른 절반은 흔들리지 않는 침대에서 잤다. 천천히 흔들리는 움직임은 깊은 수면을 더 깊게 하고 느린 뇌파의 질을 높이고 수면 방출의 수를 2배 이상 늘렸다. 침대를 흔들어서 유도한 이 수면 변화들이 기억을 증진시키는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 연구진이 그런 검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발견은 아기를 팔에 안고서 흔들흔들 얼러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행동에 과학적 근거가 있음을 설명해 준다. 우리 아이 재울 때 흔들어서 재우잖아요. 근데 이 실험은 아기들 대상으로 뿐 아니라 어른 대상으로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요. 아마도 이 연구를 실행했던 그 연구진이 자문을 내서 만든 침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아기가 자지 않으면 AI가 침대를 아기가 잠드는 패턴을 학습해서 흔드는 그러한 요람도 나와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데, 이제는 AI의 도움을 빌어서 각각의 사람들이 가장 잠이 들기 좋은 흔들림, 자극을 침대에 주는 그런 종류의 침대 요람도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수면 자극법은 유망하긴 하지만 한계도 있다. 그 방법이 주는 기억 혜택이 무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즉, 잠자기 전에 배운 모든 것들이 다음날 전반적으로 증진된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나 이것만 기억해야지 라고 하는 기억만 강화되는 게 아니라 어제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더 기억이 잘 난다라고 하는 내용이라서 이 내용에 따르면 전날 실연의 아픔을 겪었다. 전날 진짜 맛없는 음식을 먹었다. 빨리 잊고 싶은 기억이 있으면 잘 흔들리고 내 잠을 더 깊게 잘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를 그날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더 강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게 가능할까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기억만, 정말 좋았던 기억만 선택해서 자기 전에 그 학습 경험들을 훑어서 다시 떠올리고 잠이 들고 나면은 내가 원하는 기억들만 뇌에 남아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기억들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할까? 사실 과학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현재 이 방법이 통한다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표적 기억 재활성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억을 더 강화시키고 싶고 꼭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 전에 그 기억들을 떠올리는 연습으로 표적 기억 재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실험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냐 하면요. 먼저 실험 참가자들에게 컴퓨터 화면의 각기 다른 지점에 사물의 사진을 띄워 보여준다. 오른쪽 아래는 고양이, 중앙 위쪽에는 종, 오른쪽 위 구석에는 주전자 이런 식이다. 참가자는 본 개별 물품들 뿐만 아니라 화면 내 공간적 위치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물품들을 100가지 넘게 보여준다. 잠을 자고 난 뒤에 물품들의 사진을 다시 화면에서 본다. 이번에는 화면 한가운데 하나씩 뜬다. 앞서 본 것도 있고 보지 않았던 것도 있다. 참가자는 본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본 것이라고 판단하면 마우스를 써서 그 물품을 원래 보았던 자리로 끌어서 옮겨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물품을 기억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위치를 얼마나 정확히 기억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실험을 할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사항을 추가한다. 자기 전에 처음 물품 사진을 학습할 때 각 물품 사진이 화면에 뜰 때마다 그의 상은 소리를 들려준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이 뜰 때는 하는 소리가 들리고 종 사진이 뜰 때는 띵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즉 모든 물품 사진을 의미적으로 들어맞는 소리와 짝짓는다. 청각 꼬리표를 붙이는 셈이다. 그런 뒤 참가자가 잠잘 때, 특히 비램 수면에 들었을 때 연구자는 침대 옆에 있는 스피커를 써서 잠자는 뇌에 약하게 앞서 꼬리표로 쓴 소리 중 절반을 들려준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검사를 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매우 뚜렷하게 편향되어 있는데 잠자는 동안에 소리 단서를 주어서 활성화시킨 항목들이 그렇지 않았던 항목들보다 훨씬 더 잘 떠올려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이 들 때 기억을 담은 물품은 총 100개였는데 소리 단서를 쓴 물품은 50개였죠. 그랬더니 자고 일어나서 더 기억을 잘했던 물품이 요 소리 단서를 붙였던 물품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는 이런 방법이 어떤 식으로 쓰일지 수많은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생각할 때 윤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기억한 인생 이야기를 썼다가 다시 고쳤을 힘을 지니게 되니까 기억한 이야기 그리고 남의 이야기까지도 이런 방법으로 고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려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런 방식으로 잘 때 그런 의미 단서를 붙여주는 훈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거나 내가 원하는 기억들만 떠올리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다 이런 연상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기억들이 강화될 수 있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전에 불행했던 것들만 떠올리고 곱씹지 말고 뇌 안에 남겨두고 싶은 그런 기억들을 우선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실제로 그런 기억들이 우리 뇌 안에 남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학습한 뒤에 기억을 강화하고 망각을 막는 잠의 힘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잊는 능력도 기억할 필요성만큼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오늘 주차한 자리를 잊어버려야 내일 주차한 자리를 더 잘 기억할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고통스럽고
자꾸 무력하게 만드는 기억은 제거하고, 중독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계속 집착적으로 생각나는 그 중독의 대상을 잊을 수 있어야 그 욕구를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는 데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 뇌 자원을 덜 쓰고도 떠올리고 싶은 기억을 잘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는 동안에 뇌의 특정 기억을 지우는 연구를 했던 유명한 분으로는 되게 의외의 인물이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은 프랜시스 크릭, 굉장히 유명한 생물학자이자 또 나중에는 뇌 연구를 많이 했던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1983년 잠이라는 주제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렘 수면 꿈꾸기의 기능이 뇌에서 원치 않거나 중복되는 기억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가설을 내놓았다. 그는 그런 것들을 기생성 기억이라고 했다. 흥미로운 착상이었지만 정식으로 연구하겠다고 달려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거의 30년 동안 아이디어만 떠올린 상태로 남아있다가 2009년에 한 젊은 대학원생과 함께 이 책의 저자인 매튜 워커 박사가 그 가설을 검증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죠. 우리는 낮잠을 이용한 실험을 구상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한낮에 컴퓨터 화면에 하나씩 뜨는 단어들을 쭉 학습했다. 화면에 단어가 하나 뜬 뒤에는 녹색을 띤 R 또는 빨간색을 띤 F라는 글자가 크게 떴고, R이 보이면 앞서 나왔던 단어를 기억하고 F가 보이면 앞서 나왔던 단어를 잊으라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교사가 어떤 내용을 말한 뒤에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두라고 강조하고, 어떤 내용은 잘못 말했거나 오류가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일부러 시험에 대비해서 잘못된 걸 외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학습 직후에 각 단어에 기억할 것과 잊을 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임으로써 우리는 사실상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 뒤 참가자들 중 절반은 90분 동안 오후 낮잠을 자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깨어 있도록 했다. 오후 6시에 우리는 모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단어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검사했다.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앞서 각 단어에 붙인 꼬리표, 기억할 것 또는 잊을 것이라고 하는 꼬리표에 상관없이 가능한 한 많은 단어를 떠올리라고 요청했다. 우리가 알아내고자 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였다. 잠은 모든 단어를 간직하는 능력을 똑같이 향상시킬까? 아니면 우리가 각 단어에 붙인 꼬리표대로 어떤 단어는 잊고 어떤 단어는 기억하라는 깨어있을 때의 명령을 그대로 따를까? 결과는 명확했다. 잠은 강력하게 그리고 매우 선택적으로 기억할 것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단어를 기억하는 능력을 높인 반면에 잊을 것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기억은 강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애썼다. 잠을 자지 않은 참가자들에게서는 기억의 그런 인상적인 강화와 차별적인 저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한 가지 미묘하지만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잠이 지금껏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적이라는 점이었다. 20세기와 21세기에 했던 가정들과 달리 잠은 낮에 배운 모든 정보를 전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잠은 기억 증진에 훨씬 더 식별력을 제공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강화하거나 그렇지 않을 정보를 추리고 고를 수 있다. 잠은 초기 학습 때 기억 항목들이 붙여졌거나 아니면 자는 동안 파악했을 의미 있는 꼬리표를 이용하여 이 일을 해낸다. 그 뒤로 낮잠과 온전한 밤잠 양쪽을 대상으로 비슷하게 지적인 수면 의존적 기억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 낮잠을 잔 참가자들의 수면 기록을 분석했을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프랜시스 크릭의 예측과 반대로 앞서 학습한 단어들을 쭉 훑어서 남길 것과 버릴 것들을 나누는 일을 렘 수면이 맡고 있지 않았다. 기억할 것과 잊을 것을 나누는데 기여한 쪽은 비렘 수면, 특히 가장 빠르게 솟구치는 수면 방추였다. 잠자는 동안 수면 방추가 더 많이 생성된 참가자일수록 기억할 것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항목의 기억을 강화하고
잊을 것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항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거한 효율이 더 높았다. 그러니까 가설과는 반대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렘 수면 때 기억할 것과 잊을 것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렘 수면 때, 수면 방출 패턴이 일어날 때 이러한 현상이 더 잘 관찰됐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정리하자면 우리가 고통스럽거나 성가신 기억을 잊고 나머지를 선택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밤에 깊은 잠, 비렘 수면을 잘 자주는 게 중요하고, 이때 나타나는 수면 방추가 제대로 우리 뇌 안에서 이 작업을 해줄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구자는 이러한 수면 연구를 통해서 트라우마가 있거나 또는 심미적 외상, 약물 중독, 약물 남용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법으로서 잠잘 때 어떠한 형태의 잠을 이들에게 처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게 방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모든 종류의 기억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억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 안에 기억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한 사실 기억은 전화번호를 기억하거나 얼굴을 기억하거나 특정 종류의 어떤 사실들을 기억하는 종류의 테스트를 했을 때 기억하고 망각하는 것이 비렘 수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요 다음 파트에서는 다른 기억 유형을 연구합니다. 바로 암묵적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전거 타는 능력이나 운동할 때 사용되는 기억, 뭐 또 다르게 얘기하면 피아니스트가 눈 감고도 어두운 곳에서도 피아노 곡을 외워서 칠 수 있는 종류의 기억, 이러한 것들은 다른 종류의 기억에 해당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암묵적 기억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뭐 근육 기억, 머슬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책에서는 이 근육 기억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근육 자체는 전혀 기억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육 기억이라고 그러면 근육 안에 기억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뇌가 그 근육을 움직이는 패턴, 이 자체가 기억으로 남는 거지 근육 자체의 기억이 남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육 기억이란 사실 뇌의 기억이다. 근육을 훈련하고 강화하면서 숙련된 기억 루틴을 더 잘 수행하는 기억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운동 기술 기억을 저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눈에 봐도 유명 인사처럼 보이는 신사가 다정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미묘하게 황록색을 띤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짧은 대화였지만 내 인생에 과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순간 중 하나였다. 그는 잘 들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피아니스트라고 소개했다. 잠이 활동적인 뇌 상태, 전에 배운 것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강화하는 상태라는 내 말이 흥미로웠다고 한다. 이어서 나온 말에 나는 멍해졌고, 그 뒤로 여러 해 동안 이어질 주된 연구 주제의 실마리가 튀어나왔다. 피아니스트로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겪는 일이 하나 있어요. 어느 작품을 연습하는데 밤 늦게까지 해도 능숙하게 잘 쳐지지 않을 때가 있죠. 똑같은 대목에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좌절한 채 잠을 자러 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피아노 앞에 앉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요. 그냥 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할 때 그 말이 내 머릿속에 계속 울렸다. 나는 흥미로운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잠이 실수 없이 연주할 수 있도록 연주 솜씨를 돕는다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는 적어도 내가 아는 한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증거가 없다는 말에도 실망한 기색 없이 빙긋 웃으면서 강연 잘 들었다고 다시 인사하고 연회장으로 걸어갔다. 한편 나는 그 신사가 가장 자주 인용되고 신뢰받는 교육 지침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방금 내게 했음을 깨닫고는 강당에 멍하니 서 있었다. 연습을 해야 완벽해진다는 건 말이다. 근데 아니라는 소리였다. 자면서 연습을 멈추는 것이 완벽해지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말이 아닌가? 그 뒤로 3년을 연구한 끝에 나는 그와 비슷한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고, 후속 연구들을 통해 잠에 관한 그 피아니스트의 놀라운 직관들이 모두 옳았음을 궁극적으로 확인해주는 증거들을 모았다.
그 무렵에 나는 하버드 의대에 자리를 잡았고 내 정신적 스승이자 지금은 오랜 공동 연구자이자 친구가 되어 있는 로버트 스틱골드와 함께 연습을 더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뇌가 계속 배우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배우는지를 알아내려는 연구를 시작했다. 시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지면 사실상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기술 기억을 완성시킨 것이 1. 시간일까? 2. 깨어있는 시간일까? 3. 잠자는 시간일까? 나는 오른손잡이인 사람들을 모집하여 왼손으로 4, 1, 3, 2, 4처럼 자판의 숫자열을 가능한 한 빠르면서 정확하게 입력해보라고 했다. 마치 피아노 음계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게 참가자들은 이 운동기술 서열을 도중에 짧게 휴식을 취하면서 총 12분 동안 반복하여 연습했다. 당연하겠지만 참가자들은 훈련하는 동안 실력이 향상되었다. 어쨌든 연습을 통해 완벽해진다고 하니까. 우리는 12시간 뒤에 참가자들을 검사했다. 참가자들 중 절반은 아침에 숫자열을 연습하고 낮 동안 줄곧 깨어있다가 저녁에 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저녁에 숫자열을 학습하고 마찬가지로 12시간을 보낸 뒤 검사를 받았는데 도중에 꼬박 8시간가량 잠을 잤다. 낮에 깨어있던 이들은 실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다. 반면에 피아니스트가 했던 말과 들어맞게도 똑같이 12시간을 보냈지만 밤에 잠을 잔 이들은 자판 누르는 속도가 무려 20% 상승하고 정확도도 거의 35% 가까이 향상되었다. 중요한 점은 아침에 운동기술을 배운 참가자들, 그러니까 저녁에 실력이 전혀 향상되지 않았던 이들도 밤잠을 충분히 자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다시 12시간을 보낸 뒤에 재검사를 했더니 마찬가지로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뇌는 더 이상 연습을 하지 않아도 기술 기억을 계속 개선한다는 얘기다. 정말 마법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그 지연된 학습은 깨어있는 시간과 자는 시간의 순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로지 수면 시간 동안에만 일어나며 깨어있는 기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연습을 한 뒤 밤잠을 잠으로써 완벽해지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재밌죠. 우리가 운동을 배우거나 피아노, 바이올린 같은 악기들을 배울 때 이 연습해가지고 학습한 내 몸을 움직이는 기술에 대한 기억이 뇌 안에 들어가서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만 하고 잠을 자는 동안에 연습했던 것이 나의 능력이 되어간다 라고 하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자, 책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10년 동안이나 연구를 하고 그러면 대체 자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내가 연습했던 피아노 패턴이나 손가락 패턴들이 뇌 안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학습이 되는 걸까를 연구했는데 그 파트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지막 발견은 거의 10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나온 것인데 밤잠을 잤을 때 운동 기술을 강화하는 일을 맡은 수면 유형이 무엇인지를 알아낸 것이다. 이 발견은 사회적 및 교육적인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효율적인 자동화의 토대인 속도와 정확성 증가는 2단계 비렘 수면의 양, 특히 8시간 수면 중 마지막 2시간과 직접 관련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후 11시에 잠들었다면 깨어나기 직전인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 이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실상 오프라인 기억 강화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침 무렵의 마지막 2시간, 그러니까 뇌파 활동 기록에서 수면 방추가 가장 많이 치솟는 시간대, 그때 일어난 경이로운 수면 방추의 횟수였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학습 뒤에 이 방추 증가가 다른 영역들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운동 피질 바로 위에 붙인 전극에서만 검출된다는 것이었다. 운동 기술을 배우도록 했을 때 이 뇌 영역에서 수면 방추가 국지적으로 더 증가할수록 깨어났을 때 기술이 더 향상되었다. 그러니까 운동 기술 기억 측면에서는 수면 뇌파가 좋은 안마사와 같은 역할을 해서 전신 안마를 하기도 하지만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러니까 어깨가 아픈 사람은 어깨 안마를 해주고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 안마를 해주는데 이러한 형태로 기억 속에서도 내가 연습해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되는 패턴만 집중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운동 영역에서 뇌가 잠잘 때 깨어나기 직전에 2단계 비렘 수면 때 일어나는 수면 방출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잠의 마지막 2시간은 많은 이들이 그냥 잘라내고서 곧장 나주로 넘어가도 괜찮다고 느끼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새벽 5시와 7시 사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침 무렵에 이 수면 방출을 만끽하지 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의 능력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어떤 운동 코치가 새벽 일찍 깨워서 일찍 일어나 운동하러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운동선수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잠을 8시간 잘 때 마지막 2시간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코치도 아이들이 잘 때 이 깨어나기 직전에 2시간 동안 조금 일찍 깨워가지고 일찍 일어나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행동이 생각보다 뇌에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m 달리기 슈퍼스타인 우샤인 볼트는 경기가 열리기 몇 시간 전 낮잠을 잔 다음에 세계 기록을 세우거나 올림픽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따곤 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그가 매우 지혜롭다고 뒷받침한다. 수면 방추가 충분히 생기는 낮잠을 자면 운동 기술 기억이 상당히 향상될 뿐 아니라 근육 피로도 줄고 활력이 다시 샘솟는 효과도 있다. 우리 발견이 이루어진 뒤로 잠이 테니스, 농구, 미식축구, 축구, 조정, 굉장히 다양한 운동 분야에서 청소년, 아마추어, 엘리트 선수들의 운동 기술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러 해에 걸쳐서 쏟아졌다. 너무나 많았기에 2015년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남녀의 스포츠 전 분야에서 운동기량 발달에 잠이 대단히 중요하며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나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잠과 성취도와의 관계를 조사한 750건이 넘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사례로 든다. 그중 상당수는 직업선수와 엘리트 선수를 연구한 것이다. 밤잠이 8시간 미만일 때, 특히 6시간 미만일 때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몸이 지치는 시간이 10에서 30% 더 빨라지고 호흡량도 상당히 줄어든다. 팔다리를 뻗는 힘과 제자리에서 뛰는 높이도 마찬가지로 줄어들며 근육 강도의 최대값과 유지 시간도 줄어든다. 게다가 허파가 내뱉을 수 있는 공기의 양이 줄어드는 탓도 있고 해서 젖산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혈액 산소 포화도가 줄어들고 혈액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등 심혈관 대사 호흡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잠을 덜 잔 몸에 지장을 준다. 운동할 때 땀을 흘림으로써 몸을 식히는 능력도 수면이 부족할 때 떨어진다. 그리고 다칠 위험도 있다. 모든 경기에 나서는 운동선수와 코치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부상이다. 프로팀을 운영하는 관리자들도 그 점을 걱정한다. 선수에게 거금을 투자하니 말이다. 부상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잠이야말로 이런 투자 대상에 닥칠 위험을 줄여줄 최고의 보험 정책이다. 자, 이렇게 우리는 잠이 뇌에 주는 효과들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단기 기억, 저장 용량을 비워줘서 새로운 기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생성된 기억을 응고화시켜서 더 오래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잊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 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근육을 움직여서 피아노를 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때 연습을 통해서 습득한 그 능력을 자는 동안에 우리의 뇌가 나의 것으로 만들고 강화시켜준다.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이 뇌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는 창의성을 위한 잠입니다. 잠이 기억에 제공하는 마지막 혜택은 가장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바로 창의성이다. 잠은 뇌가 저장된 방대한 정보 사이의 연결을 시험하고 구축하는 야간 무대를 제공한다. 이 일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구글 검색 같은 것이 아니라 가장 동떨어지고 전혀 명백하지가 않은 연상을 추구하는 쪽으로 편향된 기이한 알고리즘을 써서 이루어진다. 깨어있을 때 당신의 뇌가 결코 시도하지 않을 방식으로 잠자는 뇌는 서로 별개의 지식들을 융합하여 인상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빚어낸다. 그럼 별난 기억 혼합이 어떤 의식 경험을 빚어낼지를 생각하면 꿈꾸는 상태, 특히 렘 수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렘 수면의 온갖 이점들은 뒤에서 꿈을 다룰 때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는 렘 수면 꿈꾸기가 하는 그런 정보 연금술이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사고 중 몇 가지를 낳았다는 말을 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자, 이제 6장 마쳤고 7장으로 갑니다. 6장에서는 잠을 자는 것이 우리의 뇌에 얼마나 이로운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잠을 자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해로운 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영상의 댓글들을 보니까 이렇게 잠 안 자면 얼마나 무서운지 얘기 많이 하면 무서워서 잠을 어떻게 자요? 라고 하는 볼멘 소리도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상에 이쯤까지 오면 여러분 대부분이 깊게 잠들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을 자지 못했을 때 뇌에 일어나는 해로운 변화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책의 모든 내용 중에 가장 공포 스토리이긴 합니다. 7장의 제목은 너무 극단적이라서 기네스북에 오를 수 없다. 잠 부족과 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압도적인 과학적 증거의 무게에 짓눌리는 바람에 기네스북에 나오는 수면 시간 단축 세계 기록을 깨려는 시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네스북에는 극단적인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인간이 잠을 자지 않는가라고 하는 기록에 대해서는 기네스북에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부족한 잠이 당신을 죽이는 방법은 많다. 시간이 걸리는 방법도 있고 훨씬 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방법도 있다. 가장 적은 수면 부족에도 지장이 생기는 뇌의 기능 중 하나는 집중력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집중력 상실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는 졸음운전이라는 형태로 가장 명백하면서 치명적으로 펼쳐진다. 미국에서는 매 시간 누군가가 피로와 관련된 운전 실수로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참고로 여러분 혹시라도 알고리즘의 인도로 밤늦게 운전하는데 이 영상이 떴다. 바로 넘기고 절대로 틀지 않을 것을 추천합니다. 이 영상은 집에서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있을 때 트시고요. 결코 운전할 때는 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졸음운전이라는 상황이 위험한 이유도요. 사실 우리가 웬만한 상황에서는 잠깐 동안 주의력을 잃어버렸을 때는 사고의 상황이 올 때 바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조금 늦게 밟더라도 사실 시속 120km 풀 스피드에서 자동차가 부딪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부딪히기 직전에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자동차가 시속 60km, 50km 정도에서 부딪히는데 이 정도 속도에서 부딪혀도 차가 완파돼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졸음운전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예요. 왜냐하면 잠깐 동안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차가 부딪힐 때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못한 상태에서 풀스피드로 박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경우에는 다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운전자는 즉사하기도 하고 스스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의 목숨과 건강에 피해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또는 도로에서 피곤하다 무조건 차를 졸음쉼터나 휴게소 옆에 세워놓고 잠깐이라도 자고 다시 운전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보통 졸음운전 상태에서 사고가 날 때는 미세수면, 마이크로슬립이라고 불리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미세수면은 피곤한 상태에서 뇌가 진짜 깜빡 잠이 드는, 잠깐 동안 잠이 드는 상태예요. 미세수면 때 우리 뇌는 잠시 바깥 세계와 단절된다. 시각뿐 아니라 모든 지각 영역이 다 그렇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거의 지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운전대를 돌리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하는 등의 운동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거고요. 이렇게 미세 졸음, 미세 수면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데에는 2초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10초에서 15초가 걸리지도 않아요. 도로가 굽은 곳에서 시속 50km로 달리다가 딱 2초만 미세 수면 상태에 빠지면 자동차가 옆 차선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고요. 이때는 그 미세 수면이 여러분이 경험하는 마지막 수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무서운 얘기는 짧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사실 다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가 수면이 부족할 때 뇌에 일어나는 상태에 제가 가장 동감하는 파트는 이겁니다. 수면이 부족할 때는 자신이 얼마나 수면이 부족한지 알지 못한다. 제가 이걸 정말 공감하는 이유는
저도 일이 많아서 잠을 줄이고 또 새벽까지 일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딱 너무 졸리고 너무 피곤해서 저의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기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엄청나게 수면이 필요한 수면 부족 상태인데 뇌가 스스로 수면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멈추지 못하고 밤을 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이제 운동하고 나서 밤 11시, 12시면 굉장히 졸리거든요. 그 순간을 저는 감사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졸음의 신호가 왔을 때 잘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너무 졸린데도 그 졸린 걸 억누르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 버리면 뇌가 스스로 자기가 수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참가자들에게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지장을 받는다고 느끼는지 주관적인 평가를 내려달라고 하자 그들은 자신의 수행 능력 감소를 일관되게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즉, 주관적인 판단은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들의 수행 능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건 마치 술집에서 술을 잔뜩 마셔놓고 차 열쇠를 움켜쥐고선 괜찮아! 운전할 수 있어! 나 운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람과 비슷하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준선의 재설정인데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서 만성 수면 부족 상태로 지내면 수행 능력 저하, 낮은 각성도, 줄어든 활력에 사실상 뇌가 순응하게 된다. 그러니까 뇌가 지쳐있는 상태가 자신의 정상 상태, 기준선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단연간의 수면 부족 상태가 건강이 서서히 나빠져가는 것을 비롯해서 정신 상태와 신체 활력에 얼마나 지장을 일으키고 있는지는 스스로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은 단연에 걸친 수면 부족 상태와 그로 인해서 일어난 정신과 신체의 상태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거의 연결짓지 못한다. 평균 수면 시간을 역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들을 토대로 말하면 수많은 이들이 맹목적으로 잠을 적게 자는 습관을 고집하는 바람에 자신의 몸이나 마음의 잠재력을 결코 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정신적으로, 생리적으로 최적이 아닌 상태임을 모른 채 여러 해 동안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난 60년 동안 나온 과학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판단할 때 나는 누군가가 밤에 서너 시간만 자도 충분해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자, 이 파트에서는 우리 뇌의 주의력, 집중력,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 능력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를 정말 여러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무서운 연구 결과 중에 하나는 건강한 성인 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뉜 뒤에 한쪽에는 법적으로 음주운전에 걸릴 정도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높여놓도록 그러니까 술을 마시도록 했고요. 다른 쪽에서는 하룻밤 동안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런 다음에 양쪽의 주의 집중 능력 테스트를 해요. 그런데 잠을 못 잔 사람들의 경우가 어찌 보면은 그 음주운전 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위험도가 높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은 각각 위험하고 무서운데 둘이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 보통 새벽 시간에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 플러스 졸음운전의 상태가 되고요. 이건 그야말로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지 못했을 때 우리의 뇌의 주의력 저하, 집중력 저하, 심지어 스스로의 상태를 판단하는 능력까지 저하가 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무서운데 여기에 쪽잠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연구 결과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파트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파트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오랜 기간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생활해왔다라는 것을 좀 고백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저는 정말 쪽잠을 열심히 잡니다. 그러니까 회사 생활할 때도 야근을 했어야 되면은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정말 15분에서 1시간 사이, 15분에서 50분 사이로 꼭 쪽잠을 자고요. 피곤할 때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진짜 짧게라도 잠을 자주는 한 30분 안쪽으로 잠을 자주는 쪽잠을 정말 잘 자는 편입니다. 어디 이동할 때 차 안에서도 잘 자고요. 소파 하나 있거나 오늘처럼 유튜브 촬영 길게 해야 될 때는 PD님들도 아는데 옆에 소파에 그냥 누워가지고 바로 눈 감고 1분 만에 잠들어서 한 30분 있다 일어나곤 하는 것을 잘 합니다. 근데 이 쪽잠이 과연 도움이 될까?
라고 하는 연구가 1980년대부터 이루어졌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졌냐 하면은 비행기 조종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행기 조종사들은 길게는 20시간까지도 잠을 못 자고 쭉 비행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순간, 그러니까 비행이 다 끝나서 땅과 닿기 직전에 착륙 순간에 갑자기 졸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공중에 떠 있을 때 사고가 날 일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쭉 항로를 가게 되는 기계도 작동하고 있고 공중에 떠 있는 동안에는 어디 부딪힐 일이 웬만해서는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착륙의 순간인데 긴 비행을 마치고 나서 착륙하기 직전에 조종사들이 가장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미세 수면이 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세 수면이 오는 빈도 또는 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떠 있는 동안 짧게라도 쪽잠을 잔 비행사들과 그렇지 못했던 비행사들의 뇌를 비교해 봤던 결과 잠깐이라도 쪽잠을 잤던 비행사들의 주의 집중력 그리고 마지막 착륙의 순간에 졸거나 미세수면에 빠질 확률이 훨씬 적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쪽잠을 자는 것이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자들이 좀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지휘관이나 CEO들이 거봐 나는 잠 안 자고도 진짜 잠깐 20분 30분만 자주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이야 이런 핑계를 댈까 봐 이 쪽잠도 유용하다라는 내용을 또 너무 강조하지는 않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도 책에 나오기는 합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진짜 잠 얼마 안 자고도 잘 작동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90% 넘게는 아마도 95% 넘게는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의 뇌가 만성적인 피로로 인해서 스스로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을 확률이 크고요. 아주 드물게 아주 짧은 시간을 자고도 저절로 깨고 더 이상 잠을 청하지 않는 종류의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BHLEHE41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한 변이 형태가 관련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잠을 5시간 이내로 자고도 전혀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희귀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만약에 자신이 그런 부류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있다면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사람은 인구의 1%에도 한참 못 미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귀한 유전자 덕분에 잠을 덜 자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 확률은 평생 동안 번개에 맞을 확률 12,000분의 1보다도 훨씬 낮은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 부족이 일으키는 또 다른 위험한 현상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감정을 엉망으로 만든다라는 부분입니다. 비합리적인 감정 표출이라는 것이 수면 부족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울컥했을 뿐인데 어린아이를 때리거나 아니면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아니면 의사가 환자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거나 이러한 상황들의 비극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그런 상황들 배후에는 잠을 못 자고 피곤한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분노와 적대감을 표출하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우리 아이에게, 배우자에게 또는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적대감과 분노를 드러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랬다면 그 전날 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더 크게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수면 부족에 따르는 비합리적인 감정 표출은 주관적이고 또 일회성을 뗀 흔한 현상이긴 하지만 정말로 수면 부족이 감정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만 드러났죠. 건강한 젊은 성인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고요. 한 집단은 연구실에서 철저히 밤새도록 깨어있도록 했고 다른 한 집단은 밤에 정상적으로 잠을 잤어요. 다음 날 뇌 영상을 촬영할 때 양쪽 집단에게 똑같이 100장의 사진을 보여줬고요.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사진, 그러니까 뭐 양동이나 떠다니는 나무 토막,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사진, 불타는 집, 공격하려고 한 독사, 뭐 이러한 다양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환기시키는 정도가 다른 사진들을 이용해서
점점 더 부정적인 감정을 촉발하는 사진들을 볼 때 뇌의 반응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었는데, 뇌 영상을 분석했을 때 저자는 여태껏 측정했던 반응 중에 가장 큰 차이가 수면이 부족한 참가들에게서 나타났다라고 하고, 바로 뇌의 양쪽에 있는 편도체라는 구조, 분노와 흥분 같은 강한 감정을 촉발하는 핵심 부위에서 감정 반응이 수면 부족의 상태에서 60% 이상 증폭됐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잔 참가자들은 똑같은 사진을 봤을 때도 편도체의 반응을 억제하고 온건한 수준으로 편도체 반응이 일어났다면, 잠이 부족하면 우리 뇌가 통제가 안 되는 반응이라는 원시적인 양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대체 잠을 못 자면 왜 뇌의 감정 중추가 이렇게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일까? 이것도 MRI를 통해서 더 상세히 들여다봤더니 근본 원인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잠을 푹 자고 나면 전전두피질, 뇌 앞쪽에서 우리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곳이 편도체를 잘 억제시켜 줄 수가 있었는데, 잠을 잘 자지 못한 상황을 겪었던 피험자들은 이 브레이크가 풀린 상태를 더 많이 경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참가자들은 초조해하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한순간에 흥분하여 들뜬 상태로 넘어갔다가 다시 몹시 부정적인 상태로 돌아오곤 했다. 그들은 놀라울 만치 짧은 기간에 부정적이었다, 중립적이었다, 긍정적으로 엄청난 감정적 거리를 가로질렀다가 되돌아오곤 했다. 수면 부족과 관련된 연구를 봤을 때는 또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뇌의 보상 중추에서 나오는 패턴도 변했는데, 사실 이건 좀 위험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스포츠 경기를 보고 베팅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충동적으로 위험한 종류의 선택을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 우리의 감정 제어 메커니즘과 뇌가 보상으로 여기는 자극들에 대한 반응을 바꿔놓으면서 단순히 건강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면 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해서 많은 것들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도 함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날은 투자를 하거나 큰 돈을 들여서 물건을 사는 행위도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이야기도 남아 있어요. 다름 아니라 오래전부터 수면 교란과 정신질환이 동시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이죠. 사실 불안장애가 됐건 우울증이 됐건, 그리고 심지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수면 부족이라는 현상이 항상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도 좀 어려운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증폭되어서 나타나고 제어하기 어렵게 나타나는 것은 수면 교란과 서로 쌍방향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잤을 때 정신질환이 일어나는 것들이 더 심해지고, 정신질환이 발동하게 되면 수면 부족이 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더 강화시키는 형태로 자주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면 부족을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몇몇 그룹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두 그룹은 수험생 그룹,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위험을 지니고 있는 노인 그룹입니다. 수면 부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군은 사실 학생군입니다. 시험 공부를 하겠다고 도서관에서 밤을 새거나 벼락치기를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느 시기인가 지나고 나서는 거의 자랑처럼 됐어요. 나 잠도 안 자고 공부했어, 밤샜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밤새서 공부를 하면 내가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을까요? 뇌가 공부한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2006년도에 이 책의 저자인 매튜 워커 박사는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MRI를 써서 조사하기로 했다고 해요. 우리는 많은 학생들을 모아서 수면 집단과 수면 부족 집단으로 무작위로 나누었다. 첫날 낮에는 양쪽 집단 모두 의뢰하듯이 쭉 깨어 있었다. 그리고 밤에 수면 집단은 내내 눈을 감고 푹 자도록 했고, 수면 부족 집단은 노련한 연구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밤새도록 깨어있게 했다. 그런 뒤 다음 날은 양쪽 집단 모두 아침 내내 깨어있도록 했다.
정오 무렵에 참가자들은 MRI 스캐너에 들어가서 단어 목록을 받고 한 번에 하나씩 학습하게 됐다. 그 동안에 뇌 활성 사진을 찍었다. 그런 뒤 학습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을 보았다. 학습한 직후에 시험을 치는 대신에 먼저 이틀 밤 동안 회복잠을 자도록 했다. 수면 부족 집단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학습 장애가 너무 졸리거나 집중력 저하 때문에 학습한 내용을 잘 떠올리지 못해서 나타나는 결과와 혼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면 부족이 회상 행위가 아니라 학습 행위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있었다. 두 집단의 학습 효과를 비교하자 명확한 차이가 드러났다. 수면 부족 집단은 잠을 푹 잔 집단보다 뇌에 새로운 사실을 집어넣는, 그러니까 새 기억을 형성하는 능력이 40% 떨어졌다. 실제 시험이라는 상황에 적용하면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느냐 아니면 비참하게 탈락하느냐의 차이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 뇌 속에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우리는 두 집단이 학습을 할 때 뇌 활성 양상을 비교했고 해마라는 뇌 영역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분석했다. 해마는 새로운 사실을 습득하는 뇌의 정보 수신함과 같다. 밤에 잠을 잔 이들의 해마에서는 학습과 관련된 건강한 활성이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한 이들의 해마에서는 그 어떠한 유의미한 학습 활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수면 부족이 기억 수신함을 아예 차단하여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가 그냥 반송되는 듯 했다. 밤을 꼬박 새는 식으로 왕창 몰아붙일 필요도 없었다. 깨우지 않으면서 이따금 소리를 내어서 깊은 잠을 방해하고 얕은 잠만을 자도록 함으로써 비렘 수면의 깊이를 교란하기만 하면 뇌에 비슷한 문제와 학습 장애가 나타날 것이다. 메멘토란 영화를 보았다면 주인공은 뇌 손상을 입는데 그 이후로 새로운 기억을 전혀 형성할 수가 없다. 신경학 용어를 쓰자면 강한 기억상실 증상을 보인다. 그의 뇌에서 손상된 부위가 바로 해마다. 수면 부족이 공격을 해서 새로운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하는 부위도 바로 그곳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 강의가 끝난 뒤 학생들이 셀 수도 없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곤 한다. 저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교과서를 펼쳤는데 계속 거기만 보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도 다음날 시험을 볼 때 몇 개는 떠올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달 뒤에 같은 문제를 보면 전혀 본 기억이 안 나요. 후자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수면 부족 때 그나마 학습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기억들은 그 뒤로 몇 시간 그리고 며칠에 걸쳐서 훨씬 더 빨리 잊혀진다. 잠을 못 잔 상태에서 형성된 기억은 더 약하고 빨리 증발한다.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더니 정상적일 때 새 기억 회로를 형성하는 뉴런 사이의 시냅스 연결이 잠을 못 잤을 때에는 거의 강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뇌의 구조에 오래가는 기억을 새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자, 그래서 잠을 안 자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시험을 통과하고자 한다면 사실 벼락치기는 절대 안 되고요. 잠을 잘 자야 그 기억이 뇌 안에 오래 남는다. 밤새서 공부하는 습관은 빨리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수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선진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와 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둘 다 수면 부족과 관련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일으키는 주요 인자들이 이제 뇌 안에 생겨나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뇌 안을 청소해주는 일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 바로 잠을 잘 때 일어납니다. 뇌척수액이 나와서 뇌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들, 타우 프로테인 이런 것들을 청소해서 없애주거든요. 근데 이러한 물질들이 뇌 안에 계속 남아있으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수면과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뿐만 아니라 암 유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면 부족은 심혈관계에도 엄청나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요. 잠이 건강하지 못하면 심장도 건강하지 못하고 2011년에
8개국의 다양한 연령, 인종, 민족의 남녀 50만 명 이상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점점 더 짧아지는 수면은 연구가 시작된 지 7년에서 25년 사이에 심장 동맥병에 걸리고 그 병으로 사망할 위협이 45% 이상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 심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하면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 가뜩이나 긴장 상태에 빠진 혈관의 조직까지 손상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면 부족은 우리가 갑작스러운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면 부족은 대사질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할수록 더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체중 증가와 함께 당뇨병의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밤에 7, 8시간이라는 시간보다 더 적게 자면 수면 부족이 다각도로 작용해서 과체중 비만이 될 확률도 높아지고 또 대사질환인 제2형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안 끝났어요. 수면 부족은 생식계에도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치는데 자식을 낳고 가족을 이뤄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밤잠을 푹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이건 여성이건 수면 부족은 생식 능력을 떨어뜨린다 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떨어뜨리고 정자의 개수도 떨어뜨리는 것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주기 교란을 통해서 또 여성의 생식 능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단순히 성호르몬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에 꼭 필요한 호르몬 관련된 물질에도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는데요. 수면 부족은 면역계도 망가뜨립니다. 2002년도에는 수면이 표준 독감 백신에 몸이 반응하는 정도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잠을 충분히 잔 그룹과 수면 부족이었던 그룹은 똑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팠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팠는지 여기에 수면이 또 큰 영향을 끼친 거죠. 수면 부족은 심지어 우리의 타고난 유전자 DNA가 제대로 읽어져서 몸 안에 세포를 만드는 일에도 지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만성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병, 암, 당뇨병, 우울증, 비만, 고혈압, 심혈관 질환, 생식계 질환, 면역계 질환 모든 질환의 위험을 늘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양 생명의 핵심을 이루는 유전자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유전자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을 소홀히 한다면 당신은 매일 밤 자기 자신을 유전공학적으로 조작하기로 결심하는 것과 같다. 매일의 건강 이야기를 풀어쓰는 데 쓰는 세포핵의 잠오를 뭉개는 쪽으로다. 자녀들과 10대 청소년에게도 같은 행동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허가받지 못한 유전공학 실험을 자기 자신에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 수면이 우리의 뇌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얼마나 많은 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봤다면 우리에게 만병통치약과 같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했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뇌에 일어나는 해로운 작용들은 이루 셀 수가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잠이 가지는 좋은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 영상을 들으면서 잠이 얼마나 좋은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쯤은 여러분 모두가 푹 주무시고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자지 못했다면 다시 듣기를 켜놓으시고 지금부터라도 잠에 드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3부 우리가 꿈을 꾸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더 이어나갈 텐데요. 여러분 모두 편안하게 잘 주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잘 자요.